자, 이제 총론의 마지막 강의죠.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행정기본법에 관한 걸 교과서 목차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집행정지 효력에 관한 거를 핵심 정리에는 다 반영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같은 판례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이해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한 부연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이상하게 요약이 돼 있다 그랬죠.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안 나오고, 동일한 공격 방어 방법 그거기 때문에 비판력 위반이다 했는데, 그거는 확인했더니 그 대법원 공부는 안 나오고, 그 대법원 속보 판례 거기서 요약한 그대로 작업을 한 거더라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할 리가 없는데, 대법원이 가끔 자다가 봉창 뜯듯이 그렇게 이상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오해 소지가 있게 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요약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민정소송에서 교과서에 있던 거는 그 제목만 바꾸면 돼요. 그거는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이고, 선고 무효 확인 소송, 이게 빠져가지고 보충 자료를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제 총론 이론 강의를 오늘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형성력은 똑같아요. 기성력에 관한 게, 요게 분류를 이쪽으로 옮겼나? 원래 교과서에도 이건 그렇게 돼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이제 기성력에, 이거는 결정의 기성력이, 인용 결정의 기성력이에요. 우리가 그 기성력 하면은 행정심판에도 인용 재결의 기성력이 있죠. 집행정지에도 인용 결정 날 때, 기각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이 날 때 기성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에서도 인용 판결이 날 때 기각 판결에는 기성력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기성력과 형성력은 인용 재결, 인용 판결에만 미친다라는 거, 인용 결정하고. 그래서 요 집행정지 결정의 기성력에 관한 부분인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게 침입적인 거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기한의 도과로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 결정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된다. 요거는 보충자료 좀 이따 보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 장래효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두 번째 판례에 나오죠. 두 번째 판례 본문 첫 번째 줄은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해서 그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달력상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때요? 과징금 납부 의무가 일단 정지되어 있는 거죠. 부과 처분이 납부 의무의 근거인데 그게 효력이 정지되니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본안 판단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렸던 게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가산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정지됐던 게 다시 효력이 소멸되면은, 소급해서 소멸되면은, 그럼 그때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게 소급이 안 되니까, 장래효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 집행정지돼서 과징금 납부 기간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패소 판결 받더라도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니까, 장래효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과거에 납부 기간이 정지됐던 효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있다면 이자를 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시 1페이지 들어오면은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가면,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행정청에 의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집행되거나 행정청, 관계행정청 또는 제3자에 의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행해져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결과 부수적 결과인 가산금 등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물론 이건 뭐냐면
그 집행정지로 인해서 납부기한이 완성이 안 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뭐예요? 본안 선고시까지가 대부분이잖아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게 대부분 집행정지 결정의 그 실무적인 관행이거든요. 근데 그 기각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집행정지 결정은 장래양의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기간이 지나요. 그래서 지났는데 그 정지됐던 납부기한까지 그 이후에 종료가 됐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가산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 판례 사안은 아직 그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이 소멸되었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완성이 그 경과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시간적 효력은 그대로예요. 다만 여기 있던 거를 기속력, 그 다음에 본안 판결 과의 관계로 재분류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 본안 판결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것도 본문 내용에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재분류했거든요. 자, 또 보충자료 3페이지 가면 맨 위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요게 대해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을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급됐죠. 이게 이제 취소가 없는 거로 되니까 임시로나마. 근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러면 어때요? 효력기간 중에 교부된 보조금 이거는 반환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더 두 번째 판례에 잘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이거는 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집행정지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 받은 것과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은 기각됐는데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두 가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가면 첫째 줄은 봤죠. 장래유밖에 없다는 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에 이르기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논점,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지문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러나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장래를 향해서 실효된다 그랬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1번 판례로 이제 연결이 되죠.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집행정지는 종국적인 게 아니라 잠정적 조치일 뿐이죠. 따라서 잠정적인 거일 뿐이지 종국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로 연결이 돼요.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첫 번째는 그 기각 판결이 된 거죠. 그 기각 판결이 된 거는 기속력과 무관한데, 요거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니까 인용 판결이잖아요.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있죠. 따라서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처리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데, 이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인데 논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말 그대로 법률 명칭이 뭐예요?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죠. 1차 직접 생산하기인. 근데 이때 가액이 8.6억이었어요. 8.6억에 이제 이게 뭐냐면 직접 생산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다는 걸 확인받아야만 얘네가 그 입찰에 그 응찰할 만한
자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 생산한다는 게 확인증을 못 받으면은 유리한 조건에 그 응찰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면 어때요? 직접 생산 조건에 위반되죠? 이러면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배경이. 그래서 1차 직접 생산하기 취소 처분에 대하여 그 중소기업자, 대한민국 상위 군경인데 얘네들이 한겨레 21이 한번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권사업에 개입해가지고 하청져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이런 영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손을 못 대요. 워낙 그쪽에 조직이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도 바로 그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상위 공정위가 제기한 취소 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내막을 보면은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가 됐고 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지가 됐다가 다시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시되고 그러면 다시 그 집행정지가 실효되니까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거든요.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됐지만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에 전부던 일부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행정지 이게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되니까 그 1차 직접 생산하긴 받았던 기간이 이게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다 소멸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기간이 됐으니까 효력정지를 했거든요. 효력정지를 해가지고 이게 그 직접 생산하긴 취소 처분이 효력이 정지되니까 그 기간에 2차 직접 생산하기는 또 받았어요. 다른 사업을. 이게 83억 1억 정도였는데 그래도 여기 집행정지 기간 중에 새로 받은 직접 생산하긴 이건 이제 2차 직접 생산하기네 이게. 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건 남아있었거든요. 관할행정처분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을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대형 논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이게 1차 직접 생산하기는 이게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은 어때요? 집행정지 결정 이 기간에 1차 직접 생산 확인 기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거 다 지나가지고 1차 직접 생산하기 처분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떠냐면 얘는 집행정지만 인용이 되면 결국 어때 나중에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1차 직접 생산하기 취소한 거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이 집행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미 계약 체결해서 다 어때요? 사업을 다 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얘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죠. 근데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논점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집행정지 결정 받지 않은 것보다 더 유리한 지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로 연결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판례가 고심한 걸 뭐냐면 1차 직접 생산하긴 기간은 지났지만 이거를 갖다가 어때요? 1차 직접 생산하긴 취소 사유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2차 직접 생산하긴 처분에 관한 그걸 취소하는 변경 처분을 할 수 있냐. 요게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는 전부 또는 일부는 집행정지 기간 중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됐고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 제품 목록과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거 이거는 2차잖아요. 직접 생산하기 제품 목록은 다르다. 이게 더 덩어리가 커요.
8.6억 대 83.1억이니까 자, 이 같은 경우 아무런 제재를 못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행정청은 1차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을 1차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 이게 원래 당초 그 취소처분이었죠. 여기서 1차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요게 바로 이제 그 2차 확인을 받은 거, 그거와 관계되는 거죠.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즉 2차 직접 생산하긴 그 대상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얘가 집행정지 결정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이 불상사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변경 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다만 이건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 처분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이거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다른 사안에서는 결국은 어때요? 그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되면은 무력화돼 버려요.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적으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이 나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확정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능하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주지 말라. 이 보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행정지나 그 절차속행정지를 통해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효력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게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효력정지를 해버리면 결국 어때? 처분이 적법한데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폐단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논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속력에 관한 걸 재구성한 걸 마무리하고 4페이지 가면 이제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그래 얘기했죠. 지난번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그 정당과 그 후보자의 하나지만 여기는 선거 이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건 선거인 바로 요게 보이죠. 요 선거인이 들어가니까 이게 명실공히 이게 민중소송이에요. 근데 행정법 교수들은 민중소송에 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 선거소송에 관해서 선거소송에 관한 건 주로 헌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무효 확인 소송만 논리적으로 이것만 민중소송해야 되는데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도저히 그거는 민중소송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 본인에 한정되는 거지 일반 국민이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까지 민중소송의 일종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소개를 했는데 그게 제목을 잘못 따랐죠.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제목 따랐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건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이고 이게 바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이게 민중소송이고. 자, 행정기본법을 제가 박근성 교수 그 머릿말 잘못 보고 제가 같이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걸 날려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법률은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이하에서 독해 요령을 충분히 배웠는데 일단은 제목부터 외우라 그랬죠. 뭐가 있고 없고. 이게 보면 홍정성 교수가 주도해서 입법을 했는데 제 주관적인 평가인데 홍정성 교수님은 그렇게 법과대학에 그렇게 뛰어난 머리라고 보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뛰어난 머리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좀 학급인 것 같아요. 제가 논리적 사고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주관적 평가에 그거는 명예훼손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홍정선 교수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도 없고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보충자료 26페이지에서 이게 잘 웃긴 입법이 뭐냐면 행정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이잖아요. 그럼 절차에 관한 거를 순수하게 절차에 관한 걸 규정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 실체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이 제정이 된 게 없었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사한 거는 행정소송에서도 봤잖아요. 간접강제, 이 집행력에 관한 거는 원래 의무이행소송에 규정해야 될 건데 의무이행소송이 인정이 안 되니까 편의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그 다음에 부작위와 확인소송에 편의상 둔 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거기 그 형성소송이나 확인소송에 이 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편의상. 마찬가지 그러면 행정기본법이라는 이 실체법적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은 행정절차법도 같이 제정해야 돼. 근데 개정해야 돼. 근데 행정절차법도 최근에 개정됐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가 안 돼 있어요. 행정절차법의 실체법적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거 뭐 행정기본법에 신의성실 이런 게 신뢰보호가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절차법을 둘 이유가 없거든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26페이지에 기본법에 있는 거, 절차법에 있는 거 이거 생으로 다 애우지 않으면 안 돼요. 뭐에 어떤 내용 예를 들어 보면 여기 통론에 관한 거 다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절차법에 있는 거 다 없애고 그 번호가 왼쪽 도표에 8번에 빠졌네. 요거는 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니까 다 왼쪽으로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것도 절차에 관한 거 빼고 그 효력에 관한 건 실체적인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암기 부담이에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 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법률은 뭐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법치주의에 관한 것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락 보면 추가된 게 행정기본법도 법치행정원칙의 내용으로 자 요거 어때요? 요런 거 음미할게요. 법률의와 법률 유무만 규정하고 있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러면 틀리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죠. 그 법규 창조에 관한 거는 학설상으로도 별로 설득력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법률에도 없어요. 행정적인 법률에 위반하는 데서는 아니기는 이게 법률의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자, 법률 여부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학설 중 뭐를 입법하는 거예요? 일단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침입적인 거는 어떤 학설도 다 법률 여부가 적용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음미할 게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 바로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자,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중요사항 유보설을 법제화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그 입문자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통해 풀어주는 거고 평등원칙도 있다 없다부터 있다 근거 규정이 있다라는 것부터 그 행정기법 구조에 그 행정청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차별 소극적인 것만 규정되어 있죠. 차별금지, 소극적 차별금지, 적극적 평등대우 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그 소극적인 거 차별금지만 과잉금지도 이것도 행정기본법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 세 가지 학설 대법원 판례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 목적의 정당성 헌재가 그 추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 적절 적합성이죠.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 필요성이죠. 그 국민의 이 침해가 행정적인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할 것 상당성.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을 추가하는데 여기 행정기본법에도 그게 없다라는 거죠. 신뢰보호도 행정기본법 12조가 추가됐죠. 기존에 교과서에 있던 것보다. 근데 행정기본법에 또 뭐 있다부터 신뢰보호 원칙, 실권의 법리, 성실 의무, 그다음 신의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 의무예요. 이것도 신의 성실 이건 신의 성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네. 왜냐면 제목만 성실 의무고 내용은 신의 성실이라 그거는 뭐 그렇게 출제하면 논란이 되겠네. 그래서 이건 그냥 제목만 이렇지 신의 성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권한남용은 신의 성실의 파생 원칙이 실권의 법리하고 권리남용 금지인데 민법에 그거를 갖다 권한남용으로 행정법은 이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권한 문제니까
권리남용 뭐 이래도 틀리다는 거를 알아보면 될 거예요. 내용은 특별할 게 없어요. 자, 내용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의미 보고.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도 그 법률적 근거가 행정기본법이다. 규정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이러면 틀리고 기본법이다. 그 정도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시간적 효력에 가는 건데, 시간적 효력에 가는 건데,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이게 추가된 거예요.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이 있죠? 요거 외워둬야 됩니다. 뭐 단순한 게 아니라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 진정서고표도 규정이 있다라는 거. 거기 원칙 규정인데 세 번째죠. 행정기본법도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부진정 이거는 또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당연히 허용되는 거라 그렇게 했나 모르겠지만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이러니까 진정소급이죠.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처분시법도 통설 판례 이걸 입법화시킨 거죠. 두 번째 줄 행정기본법도 처분시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일 때는 위반행위시법인데 세 번째 줄 행정기본법도 제재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래가지고 위반행위시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고 있는 게 법률로 연결되는 건 되게 쉬워요. 다만 규정이 있냐 없냐만 외우면 되지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근데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별도로 또 외워야 돼요. 학설은 이렇고 법률은 이렇다. 이러면 암기 부담이 추가되는데 다행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과에 가는 건데 두 번째 단락 보면 행정기본법도 그 규정이 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학설상 특별 규정 없으면 민법 준용한다는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초일 산입하는 경우 요게 이제 그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있죠.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의 경우 기간을 일주월 연으로 정한 기간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 건물 철거하도록 하는 의무 부담, 금전 납부 의무 이거는 의무 이행 기간이 하루라도 어때요? 그 하루라도 짧아지면 국민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때는 예외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게 침익이 되는 거는 첫날을 하루로 쳐가지고 국민에게 불리한 영업정지 기간 이런 거 영업정지 기간은 하루라도 더 빨리 지나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는 첫날부터 하루로 쳐주는 게 영업정지가 빨리 끝나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종기 만료점에 관한 것도 그와 유사한 게 또 나와요. 자, 그 세 번째 줄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민의 권익 제한이나 의무 지속과 관련된 게 이거는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첫날을 산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당일 만료되는 거로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영업정지 처분 생각하면 돼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초일 산입 그 다음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 때문에 다음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로 만료. 근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게 국민에게 불리할 때는 다음 날 만료하는 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침입적 처분, 영업정지만 생각하면 이건 애울고 자식도 없어요. 영업정지 기간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또 의미할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관한 거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면서 의무적 신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행정기본법은 반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는 규정이 없고 반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만 규정이 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이건 출제가 안 됐는데 행정절차법에 자족적 신고만 규정되어 있다는 출제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이거 출제 안 될 수가 없는데 왜 안 됐냐? 시행일이 아직 도래가 안 됐죠. 내년에 되죠. 근데 어차피 내년 대비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논점이다.
그래서 술을 위하는 신고는 술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따른 법적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조항이 빠졌네. 이거 이 조항이 빠진 게 아니라 이건 학설 내용이네. 그 다음 행정입법의 기준 개선 및 해석. 이거는 완전히 새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이거는 법제처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주체를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법제처는 그 심사만 하는 거지, 걔가 직접 입법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법제 개선은 정부의 의무로 돼 있고, 법령 해석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든지인데 이게 법령 해석을 주관하는 게 대부분 법제처거든요. 그게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이것도 의회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 장이지 법제처장이 아니다라는 거. 요런 정도가 예상되는 함정이에요. 요런 정도 제가 음미할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될 거고, 자동기계결정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의 자동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설하고 똑같죠. 기속행위 경험에 허용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졌죠. 이게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상당히 음미할 거고. 그 다음에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인데 맨 밑에 단락이죠. 재량행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한계 규정하고 있는데 뭐냐면 형량명령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형량명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두 가지만. 재량하자의 다양한 걸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인허가 의제 제도에 관한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새로 규정한 것도 있고, 학설에 논의가 안 됐던 것도, 사전협의의 필요성과 문제점인데, 네 번째 줄 보면 행정기본법도 사전협의를 의무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도 금년도 시행은 아닙니다. 내년도예요. 그 다음 20일 이내 숫자까지 외워야 되죠.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로 되어 있고, 인허가 행정청이 다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시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바로 5번 신청 보면 이것도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죠.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이제 불가피한 사유일 때, 이때는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는. 이것도 내용은 뻔해요. 학설에 한 기관에 주무 인허가 행정청에 같이 지출해서 절차 간소화 취지잖아요. 그 내용은 뻔한데 규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8번 인허가 의제 유관인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인데, 이것도 이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것도 인허가 의제 효과가 당연한 건데 규정이 있다. 이거고, 사후 관리에 관한 것도 누가 주체를 잘 봐야 돼요.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거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인허가 행정청 얘가 주체다라는 거, 요걸 음미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관에 관한 건데,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행정기법도 역시 부관에 뭐에 관한 것만 있냐? 부관의 종류와 가능성,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 변경, 부관의 한계, 요것만 있다라는 거. 뭐가 있냐? 이건 쌤으로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내용은 학습 판례가 축적해온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규정이 뭐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 맨 밑에 단락 보면 행정처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안에도 새로 부관을 붙이는 거 사후부관이죠. 종전에 이미 부과한 거를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 변경, 이 두 가지 다 있고, 법률의 근거, 당사자 동의, 그 다음에 목적 사정 변경, 이 세 가지만 있다. 이것도 어쨌든 학설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규상 관계, 이것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뭐가요? 뭐가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법률의 적법, 법률의 내용, 형식. 이것도 웃긴 거예요. 우리가 이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고전적 틀인데, 그 내용, 형식, 요것만 있잖아요. 그 주체하고 절차, 이걸 뺄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뺀 것도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식에는 주체, 절차, 내용, 형식이 적법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틀리다라는 걸 주의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에 관한 게 목적상 한계, 부당결부 금지 원칙, 필요성 원칙. 내용은 뻔하니까 이 규정이 있는 거 이걸 목록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판례 문제가 순수하게 판례로만 나온 문제가 15문제, 그 다음에 판례하고 학설, 판례하고 법률 결합 문제까지 치면 19문제가 판례 문제였어요. 법률생으로 묻는 문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자, 뭐가 쉽냐면 판례가 쉬운 거예요. 판례는 해석이 가능한 판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법률은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더 법률이 낫다 그랬죠. 양은 더 적으니까.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고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법률은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생으로 해야 되고. 내용은 다 아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용은 학습 판례는 내용만 알면 이건 돼요. 결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법률은 내용을 다 아는데 이게 규정이 있냐 없냐 물어버리면 너무 당연한 거라 규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지만 그래도 기본법이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정법적 근거인데, 요 세 번째 조칙에 행정기본법 15조도 공정력의 간접적인 거. 왜냐하면 직접적인 건 공정력이란 말이 들어가야 직접적이라는 건데, 공정력이란 말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가 되고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의한거로 통용되는데,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효하자에 관한 것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기 공정력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요게 공정력의 내용이잖아요. 유의한거로 통용된다. 그러니까 간접적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정의 재심사, 이것도 이론적으로 논의된 게 반영된 것 뿐이에요. 첫 번째 줄 보면 행정기본법은 처분의 재심사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재심사 할 수 있는 사유 다 외워야 되고, 박스에 있는 거 60일 이내 이런 거 다 외워둬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 시행입니다. 내년. 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건데, 두 번째 줄 아까 봤죠? 행정기본법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야 공정력 관련해가지고. 자, 이것만 있지 구별 기준에 관해서 중대 명백서를 입법화하고 있다, 뭐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전히 해석에 맡기고 있어요. 수익자 행정이 제한해 가는 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비교 형량해야 되고, 근데 예외 있죠. 이게 신뢰보호의 규칙사유에 해당하는 거. 내용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규정이 있는지 내용은 되고, 직권 취소도 마찬가지.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철회사유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알게 되는 건 철회사유인데, 철회사유에 뭐가 있다라는 거, 이거 학설상 거론되는 것보다 범위가 좁죠. 일부만 규정이 있으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서도.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도 이제 맞나? 맞죠. 공법상 계약이죠. 실적법상 근거가 행정기본법이 있다라는 거. 자,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게 바로 법률 우위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 선정하고 계약 내용 정할 때 공공성, 형평성 이런 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법률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식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고려할 때 형평성 이런 거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행정작용과 무관한 통론적 내용은 이제 행정과정의 법적 비례에서 행정절차법 앞에 이렇게 편제를 했거든요. 저는. 자,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 이게 기본법이라는 게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다라는 거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 이거는 뭐냐면 실체법이라는 얘기예요. 행정절차법과 차이고, 정의 다 외워야 됩니다. 법령 등에 관한 게 원래 이론적으로 뭐 행정규칙은 제외하죠. 근데 여기 행정규칙 포함한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법규명령 목록이죠. 그 다음에 음미할 건 뭐냐면 바로 2번에 감사원 규칙. 이건 외울 게 아닌 게 뭐냐면 그 학설에는 법규명령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데, 이 행정기본법은 그 행정규칙까지 가로 소가로 3번에 행정규칙까지 포함되니까 감사원 규칙이 법규명령이든 관계없이 규정이 있을 건 뻔하게 예측할 수 있죠. 행정규칙까지 포함한다는 거 알면. 행정청에 관한 건데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공무스탁 사항까지 포함된다. 자, 그 제목은 다 외우라 그랬죠. 뭐가 규정이 있냐라고 물어버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이 있죠. 이거 외워야 되죠. 다 외워야 될 거라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음미할 때 능률성, 행정의 능률성, 실효성. 이거 행정학에서만 강조되고 법학에서는 이게 강조가 안 되는데, 판례상 이제 새만금 사건도 그렇고 일부 판례에서 강조되면서 이 행정학에서 중시되는 요게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해요. 수험 감각으로 볼 때는. 이거 원래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거지. 법에서는 적법성이지 능률성, 실효성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게, 규정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행정의 적극적 추진도 이게 그 복지부동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목부터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적극적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징계 사유로 그 인정이 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판례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법률 내용만 일단 알아두면 될 거고, 적극적 추진 의무에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일반론에 따라 하는 거지. 왜냐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의무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해놨지. 공무원이 뭐 주체가 돼가지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정도가 제가 설명할 거고, 다른 법률 관계는 과로하고 일반법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행정기본법의 법적 지위는 기본법이자, 아까 봤죠? 기본법이자, 그 다음에 실체법이자, 행정절차법과 달리, 그 다음에 일반법이다라는 세 가지 지위를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스스로 이건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행정강제에 관한 것도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이 목록부터 다 외워야죠. 그 뭐 양벌 규정 뭐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 내용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도표 밑에 보면은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조항이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거 이것도 일반법적 근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달락 보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이유 제시에 관한 사항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내년 시험에는 감경사유도 다 외워야 될 거고, 또 그 계고에 이런 게 있다. 이거 건축법에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다는 거 이제 외워야 됩니다. 내년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직접강제에 관한 것도 그
보충성과 증표지심, 아까 내용은 전에 페이지에 해놨죠? 이거 다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 한계에 관한 건데, 직접 관계, 보충성에 관한 게 규정이 있죠? 직접 관계, 보충성. 요 밑에 있는 걸 아까 근거에 요약을 한 거구나. 내용은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직시관계 한계에 관한 건데, 보충성, 직시관계도, 직접관계랑 직시관계가 가장 신체에까지 신뢰경사가 가능한 거니까, 가장 침해가 큰 거니까, 두 개의 보충성이 있는데, 그 가장 침해가 적은 게 대집행위인데, 대집행법에 실수로 보충성 요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엽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가진금액, 여기도 기준, 부가기준하고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하고 있죠. 자, 이것도 다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에 관한 것도 그 기준하고 제척기간 이 제목부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년 시행되지만 내년에는 다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에 관한 거는 이제 이의신청 하나 해놨죠. 이의신청은 대부분이 30일 이내고, 개별법에는 60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일로 됐다. 이거 내년에 시행되긴 하지만 내년에 숫자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행정청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이의신청은 해당 행정청이 약방에 감추기 때문에 14일 이내, 이것도 일반적인 조항 연기할 때도 14일 숫자 다 외워야 되고, 통제할 수 없을 때는 그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사유를 알려줘야 되고, 이 권리구제에 관한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에 시행되긴 하지만, 그 다음 적용되지 않는 제외에 관한 것도 중요한 거라 내년에는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기본법, 일단 뭐 별것도 아니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규정이 있다 없다, 어떤 게 규정이 있고 어떤 게 없다, 암기 부담이 추가된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 이론 강의를 드디어 종강을 하게 되고, 애초에 이게 끝난 다음에 지난해 금년도 최신 판례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직 9급 기출경향하고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판례 특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한 게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례보다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번 훑어봤더니 뭐 다 학급 난도인데 다들 죽으려고 했다고, 그 정도로 어려웠다고 뭐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사도 사회과목 공부하다가 갑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행정법으로 전환하고, 강사가 모르는 행정법을 애들이 알 리가 있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이건 사회 공부하듯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행정법,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행정법을 사회 공부하는 그 방법론, 그 마인드대로 공부하면 아무리 쉽게 내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난해까지 왜 어렵다 소리 안 나왔어요? 지난해는 행정법 공부한 애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한 실력 있는 애들이 봤으니까 어렵다 소리가 안 나온 거고, 금년도가 객관적으로 어려워서 곡소리 난 게 아니라 행정법의 기초가 안 된 애들이 처음으로 응시하니까 곡소리가 난 것뿐이지, 뭐 난도가 개떡 보니까 뭐 난도가 어려운 건 한 문제도 없더라고. 사례형 문제도 보니까 뭐 그 짝퉁 사례, 진정한 사례도 아니고 아주 개허접한 사례 문제라, 그것도 사례 문제 그 기본 마인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례 문제만 해서 어려웠다? 답이 없는 거죠. 기존에 사회 공부하던 그 마인드를 눈높이를 다 버리고 이제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과목이다라는 인식하에 기본 이론부터 제대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보충 자료까지 추가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서가 소화가 되면 다 버리고 이제 판례 규제 갖고 판례 특강은 판례 설명을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 강의는 입문자 대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려운 논점도 피해가지 않고 다루긴 했지만 판례를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판례 특강은 판례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판례 특강의 보충 자료는 이론서하고는 또 달리 사실관계하고 관련된 쟁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판례까지 소화가 되면 다 그것도 던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핵심 정리 갖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자, 오랜 기간 긴 시간 저와 함께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